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대형 마트입니다. 카트 안에는 생수 한 묶음, 계란 한 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집어넣은 과자 2봉지와 양말 3켤레가 들어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앞사람 차례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카트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양말, 집에 아직 새 것이 서너 켤레 있지 않았나? 과자는 누가 먹지? 나 혼자인데. 카트에서 양말과 과자를 빼서 옆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계산 금액이만 2,000원쯤 줄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안 산 것, 이 무언가를 산 것보다 기분이 좋은 순간, 그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4살 서울 근교에 사는 한 남성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노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멈춘 지출, 그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지갑을 여는 습관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이만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대략 2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항목별로 말할 수 있는 분은 10명 중 2~3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 8명은 대충 그 정도 쓰는 것 같다고 답합니다. 대충. 이 대충이 문제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대충이 통했습니다. 이번 달 좀 많이 썼어도 다음 달 월급이 메워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거나 연금처럼 정해진 금액뿐입니다. 나가는 돈만 있는 시계,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모래가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뒤집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래를 더 넣는 게 아닙니다. 구멍을 찾아서 막는 겁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앞쪽에 놓인 것들은 보일 겁니다. 우유, 반찬통 몇 개, 김치. 그런데 안쪽,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냉동실은 더합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고기 한 팩, 누가 갖다 준 떡 한 봉지, 유통기한이 3달 전에 지난 소스병, 이것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왜 돈 이야기냐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을 볼 때 우리는 대체로 필요한 것보다 20에서 30% 정도를 더 삽니다. 있으면 쓰겠지. 떨어지면 귀찮으니까 미리, 오늘 할인이니까. 이 3마디가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더 올려놓습니다. 한 번에 5,000원, 10,000원어치가 더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3만 원에서 5만 원, 1년이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 돈이 냉장고 안에서, 서랍 안에서, 신발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이 습관이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쓰는 돈은 인식하지만 새는 돈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10만 원짜리 외식은 기억하면서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10만 원어치 식재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돈은 결정의 순간이 있지만 새는 돈은 결정 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67, 아내분이 64살.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아파트 관리비 빼고는 특별히 큰 지출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가계부를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뭘 그런 걸 하면서 귀찮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밀어붙여서 한 달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30일 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서요. 외식을 자주 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마트에서 산 식재료와 반찬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30만 원어치가 실제로 먹지 않고 버려지거나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면 한 달 관리비보다 많아요.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냉장고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는 장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한 장 찍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찰칵.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뭘 집어들기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봅니다. 이거 있었나? 아, 있네. 그러면 내려놓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로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 원이 절약된 겁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특별히 참거나 아낀 것도 아닙니다. 안 먹을 걸 안 산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습관 지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습관 지출이란 의식적 판단 없이 반복되는 소비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 한 캔. 습관입니다. 마트에 가면 무조건 집는 두부 한 모. 습관입니다. 통신비, 자동이체. 습관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 그런데 이 습관들이 10개, 20개가 모이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됩니다. 노후에는 큰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이 작은 습관 지출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출은 스스로 알아차리지만 작은 습관 지출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드립니다. 한 달에 단 하루, 딱 하루만 제로 데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장도 안 보고 편의점도 안 가고 인터넷 주문도 안 합니다. 하루만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안 써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돈을 안 써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지갑을 열 때마다 한 박자 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장고를 한 번 여는 것,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장고나 마트에서 새는 돈은 눈에 보이는 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하면 처음 두세 달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걱정 없이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오전에 산책도 하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슬슬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비슷했고 오늘도 비슷할 것 같고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뉴스 보다가 홈쇼핑 채널에 멈춥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9,000원,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듭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 소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쁠 때 사는 건 축하이고 슬플 때 사는 건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을 때 그냥 텅 비어 있을 때 사는 것, 그게 보상 소비입니다. 뭔가를 사면 잠깐이라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택배가 오면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박스를 열면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하루의 유일한 이벤트가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합니다. 금액이 작으니까요. 한 건에 2만 원, 3만 원,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모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2년을 모으면 300만 원. 이것들이 서랍 속에서, 베란다 구석에서, 현관 신발장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분인데
69살이셨습니다. 35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시고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시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 접어들면서 아내분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처음엔 한 주에 한두 개였는데 어느 순간 4일에 한 번꼴로 택배가 왔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낚시도구, 소형가전, 스마트폰 거치대, 무선 이어폰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아내분이 이것도 뭐야? 하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할인하길래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필요할 것 같아서 가 2년 동안 쌓인 금액을 나중에 대충 계산해 보니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한 달 이상 사용한 물건은 20개 중 서너 개뿐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는 순간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물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퇴직 후 소비가 느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루가 비어서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이 빈 시간을 물건으로 채우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물건 대신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루틴을 만들었더니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다. 루틴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 한 바퀴 걷기, 9시에 신문 읽기, 10시에 도서관 가기, 점심 먹고 낮잠 30분, 오후 3시에 텃밭 가서 물 주기,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뼈대가 생기면 그 사이사이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됩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불안하지만 쉬는 시간은 편안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차이가 지갑을 열게 하느냐 닫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라는 것이 많습니다.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뉴스 읽기, 건강식품 정기 배송,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씩인 것들입니다.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독이 서너 개만 겹치면 한 달에 5만 원이 넘어갑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제로 매달 쓰는 것은 한두 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구독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잊고 있던 결제가 분명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걸 해지하는 것만으로 1년에 10만 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2분, 3분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소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소비가 필요해서 오는 것인지 공허함에서 오는 것인지 그 차이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딱 한마디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심심해서 사는 건가? 이 한마디가 한 달에 20만 원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습관 지출이나 보상 소비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출입니다. 내 냉장고, 내 택배, 내 구독. 그런데 노후 자산이 정말 크게 한 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소비일 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이 무겁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건 세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해당하는 세대는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 당연이라는 말 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결혼 비용 부담, 손주 육아용품 사주기, 명절 용돈, 가끔 생활비 보태기. 하나하나는 부모 마음이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면 노후 자산의 30에서 50%가 여기로 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부모의 약 60%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평균 금액이 연간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지원을 하는 부모 중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고 응답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해 쓰면서 자기 미래는 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 전에 안전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본인 것을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숨을 못 쉬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쓰러지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도우려다가 더 큰 부담을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분,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5년 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 딸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했다. 앞으로는 아버지 노후를 아버지가 지킨다. 그게 너희한테 짐 안 지는 길이다. 아들이 처음에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을 뗀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이분이 갑자기 입원하셨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감당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말씀 안 했으면 지금 저도 아버지도 둘 다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 통장에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내 노후다. 그 선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사주고 싶고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자녀 지원은 200만 원까지라고 정해두면 그 안에서는 기꺼이 쓰고 그 이상은 미안하지만 지키는 겁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숫자로 정하면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자녀도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한테 섭섭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줄이었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은 돈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준다는 죄책감이 없어지니까요. 그 여유가 따뜻한 한마디를 만들고 편안한 명절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출에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로 자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떤 보증금보다 큰 선물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조사비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글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어림짐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첩장, 부의금, 돌잔치, 회갑 축하, 병문안 선물까지 다 합하면 1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분이 많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값이라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네 결혼식에 갔으니 너도 내 아들 결혼식에 와야 한다. 내가 네 부친상에 3만 원 부의금을 냈으니 너도 나한테 그만큼은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망 안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 그물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경조사가 관계이자 인맥이자 투자였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돌아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올 필요도 크게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조사비는 줄지 않습니다. 습관이니까요. 그리고 체면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조사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경조사에 똑같은 무게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경조사에 간 사람 중에 나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아팠을 때 안부를 물은 사람, 명절에 먼저 전화한 사람, 심심할 때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한 사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나머지는 봉투를 주고받는 사이일 뿐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관례인 겁니다. 예전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66살인데 3년 전에 퇴직하신 후 결심을 하나 하셨습니다. 경조사 원칙을 세운 겁니다. 첫째, 최근 1년 안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는 사람의 경조사만 간다. 둘째, 봉투 금액은 일률적으로 3만 원. 셋째, 의무감이 드는 자리는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의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남은 관계가 더 진해진 겁니다.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던 모임에 안 가게 되니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먼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봉투 대신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만나려면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커피 한 잔이면 돼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건 관계인가 아니면 관례인가?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관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진짜 관계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면 유지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밥값을 쏘는 분, 후배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계산하는 분, 명절에 조카들 용돈을 두둑이 쥐어주는 분, 그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돌아서면 잊힙니다. 상대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은 기억합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은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체면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각자 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하나가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해도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봉투 때문에 왔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의무감이 빠지고 진심만 남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5번째는 여기에는 반드시 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5번째 이야기가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무엇일까요? 식비? 주거비? 아닙니다. 의료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의료비입니다. 7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50대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은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큰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늦게 발견해서 커진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100만 원이면 될 것을 방치해서 1000만 원이 된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방치할까요? 이유는 대체로 4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비가 아깝다. 둘째, 병원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 셋째,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다. 넷째, 바쁘다 또는 귀찮다. 이 4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광주에 사시는 68살의 남성분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하셨고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끔 속이 쓰렸습니다. 나이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지 하고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살 빠지는 게 뭐가 나쁘냐고 웃어넘기셨습니다. 결국 아내분이 방광제로 끌고 병원에 간 게 증상 시작 후 5개월째였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라는 단어가 붙었기에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수술비와 후속 치료까지 합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만 더 늦었으면 수술이 필요했고 치료비가 10배는 되었을 겁니다. 이분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2천만 원을 아낀 거였어요. 건강에 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추가하면 대부분의 중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이 10만 원이 1000만 원을 막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십니다. 이가 좀 흔들리는데 아직은 괜찮아.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칫솔 때문인가 봐. 치과를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가 통째로 빠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서너 개가 필요해지면 4,5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스케일링 3만 원, 잇몸 치료 1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요.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뻐근한데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초기에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관리하면 몇십만 원이면 됩니다. 방치하면 인공관절 수술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건강 방치의 비용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작고 방치 비용은 그 몇 배에서 몇십 배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키는 대상입니다. 5번째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화하십시오. 검사비 1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 10만 원이 1000만 원을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떤 보험보다, 어떤 유산보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자녀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새는 돈을 찾으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습관 지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비어있는 하루를 물건이 아닌 루틴으로 채우십시오. 지갑을 열기 전에 이건 필요해서인가 심심해서인가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셋째, 자녀를 위한 지출에 선을 그십시오. 숫자로 정하고 그 선을 지키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넷째, 관례와 관계를 구분하십시오. 봉투 대신 전화를, 체면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건강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작은 검사비가 큰 치료비를 막아줍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 자녀에게 줄 금액의 선을 정해보는 것, 경조사 목록을 적어보는 것, 건강검진 예약 전화를 하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오늘 해보십시오.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83세입니다. 60세 기준으로 남은 날이 대략 2만 3천일 정도입니다. 2만 3천일.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3천일 중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은 더 적습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약 8년에서 1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날은 2만 3천일이 아니라 그보다 약 3천일에서 3,600일 정도가 적은만 5천일에서만 9천일 사이입니다. 이 날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체면을 지키는 데 쓰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데 쓰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열리는 지갑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두 다리로 동네를 걷고 오래된 친구와 전화 한 통하고 저녁에 가족과 조용히 밥 한 끼 먹는 데 쓰시겠습니까? 좋은 하루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는 하루가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오늘부터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모이면 남은 2만일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약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노후의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관계가 확 줄었을 때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같은 나이인데 벌써 몸도 마음도 축 처져 있습니다.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표정에 생기가 없어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타고난 체질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몇 가지 습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분명 하나쯤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건강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을 넣으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들고 관리를 안 하면 어느새 바닥이 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써도 잔고가 넉넉해요. 밤을 새워도 무리를 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50살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이 통장의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채우려고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이 전부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걷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겁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매일 30분 걷기가 심장병 위험을 30% 넘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5세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요. 병원에서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으셨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걸으세요. 그게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매일 5,000보 이상을 걸으신대요. 그렇게 2년을 꾸준히 하셨더니 혈압약을 줄이셨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잘 먹는다는 게 비싼 거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파랄 정도만 차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이게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도 유명한 원칙이에요. 하라하치 부라고 해서 배의 80%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밥상 위에 나물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을 잘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면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잘 늙는 분들은 수면 습관이 규칙적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 걷기, 잘 먹기, 잘 자기,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건강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사람은 늙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노후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 갭이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점심 같이 먹고 업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요. 처음 한두 달은 연락하다가 석 달 지나면 뜸해지고 1년 지나면 거의 남남이 됩니다. 자녀들은요, 다들 바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현직에 계실 때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대요. 회식 약속, 골프 약속, 이런저런 모임이 줄을 이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전화가 거의 안 오더랍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사라지더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친구한테 잘 있어? 밥 한번 먹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살려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갑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문화센터 수업이든 등산 모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이라는 분은요,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석 달 정도 꾸준히 나가시니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그 모임분들과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서로 생일 챙겨주시고 아프면 죽 끓여서 갖다 주시는 사이가 됐대요. 김 여사님 말씀이 늦게 만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가까운 관계를 깊이 있게 가꿉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래 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거든요. 잘 늙는 부부는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는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해요. 외로움이라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건강과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 일이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막막하다는 거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은요, 역할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에요. 은퇴하면 이 역할이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석 달만 지나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됩니다. 은퇴 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 우울증이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매일매일이 일요일 오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365일 계속되면 지옥이 됩니다. 반면에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뭔가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아파트 화단을 가꾸세요. 어떤 분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공을 배워서 작은 선반이나 의자를 만드시는데 자녀들한테 하나씩 선물하시면서 뿌듯해하세요. 충청도에 사시는 71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68배 운전을 그만두시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시더래요. 그러다 부인의 권유로 동네 텃밭을 분양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랍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매일 텃밭에 나가셨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이웃에 나눠주시고 고추가 열리면 고추장을 담그셨고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손님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이 식물들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물을 안 주면 시들거든. 그게 나한테 삶의 이유가 되더라.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까? 기대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언론에서는 자주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노후 자금 3억 원, 부부 기준으로 5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나는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적게 쓰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63세 정리하시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노후 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식비는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시고 동네 어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시면 한 달에 놀랄 만큼 적게 드신대요. 차는 안 가지고 계시고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고요. 한 달 생활비가 부부 합쳐서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불행해 보이시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텃밭에 가시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10배는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욕심이 더 크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적어도 필요한 게 별로 없으면 늘 넉넉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첫째,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둘째, 과시 소비를 멈춥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이게 노후에는 독이 됩니다.